다른 책은 다 읽어도 문학은 읽지 않는다 이런 분들 계시죠? 문학은 어렵다. 문학은 사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닙니다. 문학으로 중고거래도 할 수 있으니까요. 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더 친근하게 만나보는 시간, 우리가 몰랐던 문학의 신세계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문학의 신세계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생강 작가님의 픽, 그리고 저도 한 20% 정도는 지분이 있는 픽. 그쵸. 네. 어떤 작가와 작품을 만나볼까요? 리듬감 있는 이야기꾼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기호 작가님의 단편 소설을 픽해왔습니다. 네. 작품 이름이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라는 소설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고른 소설은요, 이 책에 실린 역시 첫 번째 소설입니다. 최미진은 어디로라는 소설이에요. 이기호 작가님에 대한 아마 여러 추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 직접 만나보시고 오래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등단했을 때 77년생 소설가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점령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80년대로 넘어가고 80년대생으로 넘어가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등단했을 때 되게 약간 형하고 누나들이 좀 챙겨줬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챙겨준 선배 중에 하나가 이제 이기호 선배님이어가지고 좀 많이 기억에 남고. 저는 한 두어 번 정도 뵌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전 명지대학교 문창과 나왔는데, 그때 문창과 다닐 때 교수님이 좀 뭔가 바쁜 일이 있으셔서 대신 1시간 특강 오신 게 이기호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학교 다닐 때에는 좀 소설을 쓸 때 아무래도 좀 경직돼 있고 많이 좀 딱딱한 마음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늘 되게 긴장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기호 선생님 오셔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게 어떤 가벼움이긴 가벼움인데 되게 기분 좋은 가벼움이었던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소설 쓰는 게 물론 굉장히 가볍고 되게 뭐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또 반대로 너무 무겁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안 계셨는데, 이규호 선생님이 오셨을 때 그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과 부담 없는 마음이 더 유용할 때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작가 된 다음에는 황산벌 청년 문학상 그 뒤풀이 자리에 제가 다른 작가분 축하해 드릴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 심사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느꼈던 거는, 왜 우리가 소설과 소설가가 아주 닮을 때도 있는데 또 아예 완전 다른 모습일 때도 있잖아요. 그때 느꼈던 거는 이기호 작가님은 이기호 선생님의 소설과 많이 닮았구나. 소설과 작가가 굉장히 많이 닮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이기호 선생님의 목소리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첨언을 하자면, 이제 이기호 선배님이 되게 웃을 때 되게 눈이 되게 귀엽게 잡혀요. 근데 그 웃는 표정하고 이 소설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항상 들곤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둘이 뭔가 소리 잘 통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뵌 적은 없고, 근데 계속 따라 읽으니까요. 네. 뭔가 언젠가부터 제가 진짜 알고 있는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친근하게. 그리고 네. 저는 이기호 작가님 소설도 재밌게 읽는데 에세이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품, 초반 작품과 에세이 이런 걸 쭉 계속 보고, 또 지금도 꾸준히 작품 이제 발표할 때마다 따라 읽는데, 뭔가 어디서 지나가면 내가 저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그냥 잠깐 알아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작가라서 특히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생생하고 재치 넘치는 묘사, 그리고 무엇보다 유머 감각이 초반 소설집부터 계속 살아있는 작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 이기호 작가님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설 한 편씩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할까요? 저는 제일 충격받았던 소설이 데뷔작이셨던 번이라는 소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번이라는 소설 이야기 자체는 사실 되게 처참한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좀 힘든 이야기인데 그게 랩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그동안은 처참한 이야기는 가장 처참함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형식이 최고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 소설을 보는데 되게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이렇게 리듬, 어깨를 막 들썩이면서 리듬을 있죠. 타면서 네네. 이렇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데뷔작이었다는 것도 너무 신선했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 리듬감 타는 그 이야기가 처참한 이야기를 훨씬 더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가 어떤 작품에 충격받았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을 때 이기호 작가님의 데뷔소설 버니를 늘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설이 어떻게 보면 이기호 작가님의 어떤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였던 것도 같습니다. 이제 등단하시기 전에 이제 그 작품 하나를 쓰기 위해서 산에 가셨대요. 그래서 준비한 단편을 이제 하나 딱 준비해서 내려오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 개간지나 이런 데서는 2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고 뒤늦게 한 편 더 쓰셔가지고 그게 뭐 냈는데, 예, 뒤늦게 쓰신 게 번이고 준비하신 거 말고 다른 게 뽑히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 소설의 줄거리를 대충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채매진 어디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주인공 이기호 작가가 어느 날 이제 중고나라 사이트를 검색을 해요. 외장하드를 이제 살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책을 포함해서 소설가들의 책이 이제 거래되고 있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제임스 셔터네르라는 그 아이디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게시글을 올려요. 그래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누는데, 뭐 1급, 2급에 되게 좋은 작가들 많이 있는데 3급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만 있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다른 3급 작가들은 그런 게 없는데 1급, 2급 소설 5권을 살 경우에 뭐 이기호 작가는 서비스로 드립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그게 신경이 쓰여서 결국에는 그 판매 글을 올린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책을 사겠다고, 2급 책을 사겠다고 하면서 이기호도 서비스로 되나요? 이러면 이제 이기호까지 받으려고 해요. 근데 직거래 되냐고 물어봐서 그 사람한테, 제임스 셔터네르한테. 그래서 이제 광주에 이기호 작가가 사시는데 일산에 있는 데까지 올라가셔서 이 직거래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 이제 자기 책이 들어있는 그런 책을 받고, 거기서 이제 소설이 끝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이 제임스 셔터네러가 되게 약간 왜소한 느낌의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됐는데, 그 이기호 작가를 알아본 거예요. 왜냐면 소설책에 얼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서 막 이러다가 결국엔 막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추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기호 작가 그 사람을 쫓아가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둘이 만나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또 몇 번의 반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을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서 여기서 스포가 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된 소설이 채매진은 어디로라는 소설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동종업계에 좀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저는 그래서 그거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소설에 나온 가격보다 더 한 반값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매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헌책방 같은 데 가면은 뭐 검색해서 나올 때도 있고 우연치 않게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만약에 헌책방에 없으면 다들 소장하고 계시는구나 좀 좋게 생각하고, 막 좀 몇 권 있어도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이게 많이 팔렸으니까 헌책방에도 이렇게 있겠지 생각하려고 해요. 저도 약간 알땡땡 이런 서점에, 중고서점 가서 제 책이 있으면 좀 반갑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반 서점에도 없는 책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기는 약간 이 책이 있구나 생각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고 막. 대부분 소설가들이 이제 인터넷 서핑이나 이제 자료 수집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리뷰 같은 거 찾아보신 경험 있는지? 아, 리뷰요? 리뷰는 보통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리뷰라도 나오면 요새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검색해서 나오면 뭐 재밌는 리뷰도 있고 공감 가는 리뷰도 있고, 뭐 리뷰로 정말 악플을 달았는데 그 사람을 나중에 소설가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리뷰를 떠올릴 때 일단은 리뷰는 다들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저도 그렇죠.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늘 한두 검색해서 검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소설 초고 쓸 때에는 칭찬들을 좀 떠올리면서 초고를 써요. 좀 신명나게 쓰려고. 근데 이제 퇴고하고 고칠 때에는 좀 이제 비판적인 시선으로 봐주신 분들의 리뷰를 계속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리뷰를 이용할 수도 있구나. 그나마 이제 이게 비난은 이제 걸러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어쨌든 건강한 비판은 저한테 그죠, 도움이 그죠.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다가 최근에 공감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좀 인상적이었던 리뷰는 거의 모든 거짓말에 관련돼서 어떤 변호사분이 남긴 리뷰였는데, 우와. 이거는 작가가 사기를 쳐본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물론 저는 사기를 쳐본 적은 없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사기꾼으로 보일 정도로 칭찬이잖아요. 되게. 네, 그래서 재밌게 읽으셨나 보다. 그 나쁜 리뷰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리뷰였던 것 같아요. 리뷰 사용법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초고 쓸 때는 좋은 리뷰 듣고, 혹시 해보세요. 되게 도움 되는 퇴고할 것 때 되게 비판적인 리뷰, 네.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천 작가님 리뷰를 어떻게 쓰십니까? 저는 리뷰는 가능하면 안 보려고 안 해요. 보고. 보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보다는 아무래도 나쁜 이야기가 너무 오래 남는데 그게 정말 좀 박히는 것 같아요. 댓글은 안 남겨보시죠. 그러니까 댓글을 제가 달고 싶어지죠. 그런데 차마 그리고 저는 제 아이디에 제 이름자가 들어가 있어서 네. 너무 눈치챌 것 같아서 이 작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거? 따로 다 아이디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리뷰는 좀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보지 않으려고. 근데 검색하고 싶은 그런 또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 막기가 또 힘들죠. 네. 근데 갈수록 이제 리뷰 달리는 게 예전보다 줄어들기 시작하니까요. 리뷰도 요즘은 참 뭐랄까 얻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리뷰하시는 분들이 약간 필터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옛날 같은 충격적인 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나 초등학생인데 막 이거 읽고 막 내 공부하는데 아무 도움 안 됐다 이런 거 같은 이런 글 쓰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옛날만큼은 좀 약간 그런 충격의 좀 강도가 덜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제가 인상적인 리뷰는 그거였어요. 되게 짧은 문장인데 너무 확 상처를 준 리뷰. 빌려볼 걸 이거였어요. 근데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사서 보지 말고 빌려볼 걸 그 네 글자가 굉장히 저한테는 그래서 앞으로 사서 보고 싶은 소설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전 거기 하나 얹으면 악평을 썼는데 마지막에 사진을 찍었는데 땡땡땡 도서관인 경우에 그러니까 빌려봤는데 악평 물론 무관한 문제긴 하지만 그러면 더 약간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